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 주말 인사드립니다. 10월 3일 일요일 하늘이 열린 개천절 뉴스A 라이브도 힘차게 열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 지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에 적힌 왕이란 글씨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지자가 응원을 위해 적어준 것이라고 밝혔는데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버럭 스타일 토론 태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잠시 뒤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되는 인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당시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이익 배분 등을 설계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인데요. 그제 오전 병원에서 체포된 뒤 검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주주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금 1,830억 원을 가져가는 동안 화천대유 측은 4,040억 원을 챙겼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런 배당 구조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최소 11억 원 정도를 뇌물로 받은 걸로 의심하고 뇌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민간 사업사에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고 11억 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부하 직원이었던 정모 변호사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린 게 와전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350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정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제 발부될지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 뇌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구속 여부 전망하십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기가 좀 어려울 게 이제 구속 사유라는 게 중대범죄. 이거 중대범죄죠. 왜냐하면 입주민한테 더 갈 돈,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토지 보상을 위해서 6,500억 원이 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입주민한테는 평당 1,100만 원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한 게 아닌가. 원주민한테는 돈을 덜 주고 입주민한테는 돈을 더 받고 그 차액이 엄청나졌는데 그 차액은 일부한테
사람한테 민간한테 다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중대 범죄죠. 따져보면 피해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대 범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할 때는 보통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꼭 보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던졌대요. 뭐 하여튼 던졌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지도 일주일 전에 이 짐이 없는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들어왔대요. 그럼 주거지가 약간 불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그 사유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뇌물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뇌물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700억을 나눠서 뭐 이 얘기 350억 로비 이게 아니라 변호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빌린 돈이 11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 재산 공개했을 때 2억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11억을 누구한테 업자한테 왜 빌릴까요? 이러면 뇌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뇌물 11억이면 공무원이 11억 내지는 11억 상당의 이자의 뇌물이면 제 생각 한 30년 이상 살거든요. 업무상 배임은 10년이고 예. 그러니까 구속 안 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네, 지금 키맨이라고 표현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혹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정관계, 법조계, 금품 로비했다는 의혹까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돈 관련한 의혹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드리자면 그러니까 700억을 약속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요, 이 부분 좀 사실 규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지금 4가지 이제 혐의를 지금 예. 우리가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서 로비, 정관계 로비 뭐 이 부분은 아마 김만배 씨가 대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유동규 씨가 했다 그러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뭐 그쪽에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700억이 이렇게 약정돼 있는 거 이건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만배 씨한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절반이 약정돼 있느냐 아니면 전체를 유동규 씨 소유로 돼 있느냐 뭐 이 녹취록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약정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녹취 자체가 사실은 정영학 씨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언제 했냐면 2019년 돈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의 녹취를 중심적으로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다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동규 씨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오히려 이제 회사를 만드는 그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1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차용증을 썼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혼 위자료라든가 등등의 것으로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세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특혜 개발 사업, 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있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는데 이 현재 소유주로 알려진 인물 외에 더 고위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는 게 이 야권의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제보를 합하면은 1호는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권한 대행의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 뭐 후배 이렇게 해서 천화동인의 1호, 2호, 3호, 7호 이렇게 실소유주자 얘기가 나왔는데 김만배 씨 명의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이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몫의 그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 전 본부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박수영 의원 얘기하기로는 더 고위직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연루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수영 의원이 오랫동안 저 문제에 천착해와서 많이 아마 정보를 알고 있고 제보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보라고 하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천화동인의 1호는 김만배 기자, 2, 3호는 부인 누나, 4호부터는 남욱 변호사, 5호는 뭐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또 뭐 7호는 뭐 누구 이렇게 이제 뭐 기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적어도 보면은 이 1호라는 게 뭐냐면 천안동 1호가 1,465만 원 투자해서 1,200억 원 배당 받아간 그 1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전체를 김만배 기자가 아니라 전체가 유동규이거나 아니면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나눠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충분히 드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게 핵심이 될 거거든요. 저도 계속 의심했던 게 이 정도라면 앞에 내세운 인물과 실제 뒤에서 돈을 댔거나 이익을 가져간 그룹이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만 검찰 수사가 또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동규 씨의 이 변호인의 해명 저희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이미 김만배 기자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들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 언론에 많이 보도죠. 그거 보면은 언론에 보던 거 보면은 일부를 하다 지분 가운데 일부를 유 씨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하고 딴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는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따르면은 천화동인 전체 지분 가운데 절반 정도가 김만배 거고 그중 절반 정도는 유 씨가 차명으로 뺏겨 놓은 거다. 이런 첩보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뭔가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지금 뭐 같은 맥락에서 이 거액의 돈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돈 세탁 또 뭐 어떤 유령 회사를 세웠다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께 네.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지목이 된 그 유한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또 그 경로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개발 그 수익 사업을 모으는 저수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돈을 그냥 이렇게 개인이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그 도구라고 저희는 비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클이 네. 있어야 되니까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주인이거나 이사로 등재돼서 배당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을 갖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런 의심을 받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뭐 지금 700억 약정하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700억을 나눠 갔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이상한 거는 아니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모여서 돈 나눠 갖는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뭐 비용이 네. 얼마나 들고 뭐 로비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납득하거나 용인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 사업자들이라고는 알려져 네, 있으니까요. 근데 유동규 씨가 왜 이 얘기를 같이 하죠?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이 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뭔가 여기에 지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관련 없는 사람이 왜 머리를 맞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사건 변호사가 유동규 씨 변호사가 이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 나올지 그리고 구속은 될 것 같고 이런데 11억은 빌렸다. 뭐 이런 걸 인정해요. 공무원 뇌물 사건에서 대부분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빌렸다예요. 빌렸다라고 변명을 해줘요. 네. 근데 이거를 11억을 빌렸다? 재산이 공개된 게 2억인데 어떻게 11억을 빌려요? 주식을 담보로 정 변호사에게 주식을 담보로 11억을 빌렸다? 재산이 2억밖에 없는데 그 담보를 뭘 제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근데 그걸 무슨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그걸 담보로 11억을 투자했다고 빌렸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한 건 이 11억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11억은 인정하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11억, 700억 약정, 뭐 350억 로비 자금 이걸 떠나서요. 유동규 씨는 사후 수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설계자는 자기고 실행자는 유동규다. 그러면 실행했던 사람이 유동규라는 건 다 인정하고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11억을 빌려요. 그럼 이게 사후 수레거든요. 특가법이 되고요.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에요. 1,000만 원 넘어도 1,000만 원 넘으면 보통 공무원 범죄는 1년씩 나오기 때문에 네. 이분은 30년 이상 이제 이게 인정이 되면 11억 지금 빌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뇌물로 인정되면 30년 이상 감옥에서 나오기 좀 어려우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 본인이 아마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차용증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유동규 본부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 아마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 재판까지 봐야 되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또 예단은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금 세탁처로 의심이 되는 이런 회사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여러 업체를 뭔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업체들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교수님, 이건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유원홀딩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영화 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화 산업을 한다고 경기도에게 385억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또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관공공사 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아마 세탁하는 목적으로 이제 회사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강남에도 한 300억짜리 건물을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19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어떤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회사들을 만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들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잠시 조금씩 언급이 되기는 했죠. 녹취록을 제출한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술 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저희가 목소리 들었는데요. 뭐 말을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정확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바로 나올 이야기를 거짓말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뺨을 때린 건 뭐 안 만나고 때린 것도 아닐 텐데 결국은 이건 뺨을 때렸건 뭐 둘이 싸웠건 뭐 주먹질을 했건 이거 다 떠나서 왜 그러냐? 돈이 너무 흥청망청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분배를 놓고 누가 많이 가져가느라고 싸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 다시 이제 검찰 진술이나 해서 나오겠죠. 왜 싸웠느냐? 그냥 경황이 어쨌든냐? 네. 내가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다. 왜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냐? 저쪽은 한 것도 없는데 더 많이 가져가더라. 공동 경비에는 같이 내야 되는데 안 냈다든지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 정유학 저 회계사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잘못하면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 주범 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 의리 없는데 이런 아마 불안감 때문에 네. 녹취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네. 지금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모른다고 하다가 이제 뺨을 때린 거 이제 우리 신 의원님이 거짓말이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아니 뺨을 때리기 전에 돈을 빌려줬는지 때리고 나서 돈을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빌릴 계획이 있거나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그것도 11억씩 빌린 사람한테 뺨을 때릴 수가 있나요? 아니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도 박차고 나왔는데 뭘 믿고 11억을 빌리거나 빌릴 사람한테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 불화설의 요지가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왜 경기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공동경비 자금을 서로 부담하라며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공동경비가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만배 씨가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빌린 것도 있었어요. 장기 대여금 400 몇십억인가. 그걸 어디 썼냐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분묘 이장하고 분묘 주인들 후손들하고 합의하는데 뭐 280억인지 300억 가까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빌린 시기에 벌써 분묘가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사업하는
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면 한 기당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었단 얘기냐,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 뭐 한 5천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뭐 8억씩 들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토지 수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돈이 비용이 몇백억이 들 이유가 뭐 있나요? 뭐 160억을 정영학 씨한테 분담하라고 하니까 정영학 씨가 60억은 있는데 100억은 없다 그랬더니 차용증 쓰라 이랬대잖아요. 참 돈도 많죠. 60억 탁 내고 그저 비용 내라니까. 근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한 사람이 막 160억 부담해서 뭐 그럼 네. 도대체 이 규모가 얼마예요? 이 공동 비용이 그래서 로비 자금이라는 얘기가 로비 나오는 자금일 것 수 있다. 같고요. 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너무 이상했던 건 이제 삼성도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잖아요. 검찰보다 국세청이 무섭다는데 FIU에서 이게 돈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하루에 돈을 너무 많이 뺀다, 현금을. 그래서 이 부분 경찰서에 통보를 했더니 그 용산경찰서에서 4개월, 5개월 뭉개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이 빠져나가면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경에 보냈다가 경기 남부청으로 보내서 경찰 수사가 늦어졌는데 최근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가서 검찰에 내고, 그리고 여러 캠프에도 나누어 내고, 다른 정당에도 나누어 내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와서 다른 이유 때문이었겠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님이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니까 뭐 청와대에 그 이후로 들어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경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가 네. 공동 경비인지. 근데 이게 대충은 이제 로비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돈이 경비가 우리가 이제 공동 경비.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정하게 안 가야 되는 돈인데 이것이 너무 크다. 그리고 누군가 이걸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논란이 되면서 서로 싸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 가량이 지금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에게 갔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분은 분양 대행사의 대표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이 공동 경비로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게 돈이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은 뭐 50억 가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동 경비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10억을 빌려준 것도 이게 공동 경비인지.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이런 기준을 나눠가지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공동 경비는 얼마다 이렇게 좀 특정을 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논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왜 이렇게 짰느냐, 특혜를 민간이 이렇게 막대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초기의 사업 제안서를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통해 단독 입수했는데요. 좀 같이 보시면요. 좀 희미한 글자로 공공부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A11 한 블록을 우선 배당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아래쪽에 민간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A11 제외한 자녀분을 배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공공 부분이 갖고 나머지를 민간이 갖는다. 이런 건데 이 기준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기준으로 분배를 한 게 결국에는 화천대유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사실상 민간업자가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지금 독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지금 작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남시가 사실상 뭔가 여기에 더 많은 토지 지분을 가지려면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성남시 재정은 거의 모라토리움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구매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지방채 같은 경우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모라토리움하면은 이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이미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렇죠. 조금 더 빚을 지게 되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남시는 사실상 토지 구매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우선 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것을 구매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민간 배당이 너무 많은 건 지금 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성남시에서 우선 배당액을 꼭 확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거를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고 자기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최근에는 마귀의 뭐 돈과 기술이라든가 거기서 왜 마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마귀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당시에 이제 우선 사업 협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메리츠 증권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제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건데 메리츠나 딴 데서는 5천억 이상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얼마 하고 기반 시설 해가지고 5천억 이상을 해주고 확보를 해주고 성남시에 그 이상이 나오면 또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은행을 합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그 5천억 상당 하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갖고 가겠다 이랬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 관계자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을 소환해서 뭐 지난주에 1처장, 2처장, 본부장 밑에 유동규 씨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개발사업팀의 직원들이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 이상이면 사실 1,400만 원까지면 이제 이 화천대유나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돈을 충분히 갖고 가니까 1,400만 원 이상으로 분양이 되면 그건 또 나눠 갖도록 하자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유동규 씨가 막 빼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토지는 금융사는 은행법 때문에 토지를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금융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 하더라도 금융사는 다 빠지고 화천대유 측 이런 민간인들만 갖고 가게 몰아주는 구조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 받고 있는 의원이 있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아서 논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자,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 50억 원,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라고 할까요? 의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었는데 가면서 뭐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고 강조는 했지만 특검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검에서 밝혀내면 된다, 이 사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슨 곽 의원이 과감한 결정을 곽상도 의원이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건데 어찌됐건 50억 원이라는 규모, 그다음에 5년 9개월 근무한 아들의 행적 이런 게 모든 게 논란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결국은 곽상도 의원을 보고 김만배가 돈을 50억 준 거지 어떻게 아들한테 줬겠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추리해요. 곽상도와 김만배 기자는 특정 대학의 선후배 기간으로 5년 선후배인데 굉장히 친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김만배 기자가 검찰 내에서 더문대학의 그 잘 나가는 아주 엘리트 검사인 곽 검사와 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곽 의원은 제가 제 짐작이에요. 네. 아들 이야기를 뭐 취직을 넌지시 이야기했거나 취직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테고 그걸 김만배 돈을 많이 번 김만배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김만배 기자가 취직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50억 원도 아버지를 보고 곽 의원이 뭐 다른 걸 했다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저는 50억 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친하면 50억을 준다. 이건 좀 과도한 생각. 이게 거의 재벌의 사장급도 이렇게 퇴직할 때 50억 정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5년 9개월 하고서 평사원이 1년에 10억씩이나 받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가 이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시험에서 유일한 어떤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규명이 돼야지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돈의 흐름 지금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제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의 어떤 자택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돈들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지금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선 검찰의 수사 상황 위주로 짚어봤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패 정치 세력과 결탁한 토건 세력이 온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국기문란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1위를 했습니다. 이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계속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는 결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지금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사실 이재명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과는 무관하게 제주, 그다음에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다 50%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득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지금 굳혀가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49만 명의 선거인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선으로 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은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론조사들도 봐도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많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도를 좀 보게 되면 대선 후보 적합도 5% 이상 후보를 기재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9%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17%이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 내부자들 영화 속 그 추억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오늘 2차 선거인단 경선 투표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지역별로 했던 경선은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 위주여서 좀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선거인단은 일반 당원, 국민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론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36만 이재명 후보가 36만 명이고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 23만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12만 9천 표 차이 나던데 오늘 아시는 대로 인천이 해봐야 뭐 2만 표일 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선거인단인데 네. 오늘 50만 49만 얼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거는 아까 김관호 교수께서 뭐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큰 흐름과 같이 갈 거다. 큰 영향이 없다. 뭐 우리가 가장 크게 변수로 보는 게 결국 대장동 의혹인데 이게 뭐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의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드러날 때까지는 아마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 좋은데 뭐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죠. 야당도 잘못하면. 근데 저런 식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어찌됐건 민간의 그 업자들이 오랫동안 그 대장동을 노려왔던 부동산 작전 세력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아주 유동규 밑에 들어가서 배당 이익만 4,040억이요. 분양이익까지 치면은 8,50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인한 분이 저렇게 나는 민간의 업체에서는 저는 모르겠다 하시는 책임을,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제 슈퍼위크 선거인단 50만 명의 향배 표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3차 슈퍼위크를 가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바로 어떻게 결선 필요 없이 가게 될지 주목이 좀 되는데요. 이재명 캠프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니 이랬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개표 결과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의혹 얘기를 좀 더 이재명 지사 이 후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야권의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뭔가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국감장에서요 이런 사진을 들고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지사 들어 계시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내용도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대장동 게이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일부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는 도원결의 의혹까지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나눴다. 누구냐? 자, 정진상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이렇게 도원결의를 맺고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박수영 의원 측,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서 프레임을 구성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운명 공동체다, 뭐 경제 공동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특혜를 주는 데 있어서 지시했느냐, 암묵적 묵인을 했느냐, 아니면 뭐 그거 관련해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받느냐,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윤석열 후보에게 손준성 검사와 뭐 법률 공동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엮어서 뭐 뭔가를 이렇게 프레임을 하고 연기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와닿느냐,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증거를 갖고서 얘기하는 때 가장 힘이 받쳐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욱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게 확실해지자 이재명 캠프 인사들을 진흙탕에 끌어들여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 이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그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아, 측근이라고 아닌가? 그러면 그 연구 산하 기관에 구수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아니,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들으셨고
없고 이제 내부 분위기에도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과거 SNS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과거 SNS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측근임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측근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이 설계자는 본인이고 실행자는 유동규다. 그럼 업무상 배임의 공범 여부가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배임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측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설계자와 시행자 이제 실행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법률적 책임을 질 때는. 근데 이제 정치적 운명 공동체냐 이 부분을 보자면 유동규 씨라는 분은 원래 그냥 건설사에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선 씨,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죠. 그 이재선 씨와 김혜경 씨 부인의 녹취록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사에 일하는 사람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후보를 도와주고 선거에서 이겨서 공직에 입성을 하게 된 거지. 유동규 씨가 그 전에 공무원이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선거에 도움을 주고 나서 인수위에 그 뭐 건설 분과 관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은 확실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토론회 할 때 이게 또 거짓말인지 말바꾼짓인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이러다가 다시 물으니까 선거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신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측근 아닌가요? 선거 도와주고 나서 인수위 갔다가 공무원이 처음 된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일까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고위직이죠.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 책임을 질 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지 이재명 후보가 설계자는 나고 그다음에 실행자는 이 사람이다. 유동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공범이 성립되는 데는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수님, 이런 겁니다. 지금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은 오후가 되면은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질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비위가 발견됐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내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서울 판세 그리고 수도권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측근이다 아니다. 이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측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근접성 이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도 임명권자였거든요. 고위직에 임명을 한 부분이고 또 본인이 이 유동규 씨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치적 책임이고 또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 법적 책임을 얘기하려면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도 이거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가까이 뒀던 사람이 문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주역의 역할을 했다고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보느냐가 지지율의 향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겠지만 명확한 사실은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2006년도에 이재명 씨가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떨어졌어요. 이재명 지사 선거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인 생활에 변호사 이재명이요. 그때 도움 준 게 유동규 씨야. 왜? 분당구 정자동에서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한 거예요. 분당이 그때 어떤 데입니까? 한나라당의 아성이에요. 거기서 변호사가 공동주택에 큰 법안에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지지를 몰아준 거예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0년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간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친할 수밖에 없는 12년, 13년 전후 동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니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과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엊그제 장 보러 아내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무심코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아이 주겠다고 우유, 주스 이것저것 고르는데 갑자기 지갑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 가격이었나? 왜 이렇게 올랐지? 아내에 애써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느새 머릿속은 월급 통장 속 잔고와 카드값, 온갖 지출 계산서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달엔 내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너무도 오른 물가가 야속했고 얇은 제 지갑을 보며 아내에겐 미안했고 가장으로선 속상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뛴다는데 왜 내 봉급만 제자리인 것 같은지 대답 없는 월급 통장이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나와 다른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죠. 10억, 100억 원이 우스운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는 8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느니 회사 대출로 470억 원을 뺐었다느니 충청도 말로 화초를 가리키는 화천대유인지 화천대유인지는 솔직히 현실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긴 저와 나이도 비슷한 누구 집 아들은 퇴직금으로만 50억 원을 받았다던데 능력 없는 제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구는 일확천금 화천대유가 마귀들 짓이다라고 윽박만 지르고 누구는 내가 오징어 게임 말이라 50억 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징어에도 못 낀 꼴뚜기라 이런 건지 오징어 다리에 끊었던 술 한 잔 생각이 날 뿐이네요. 그저 직장에서 상사에 치이고 후배에 쫓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 게 죄라면 죄인데 우리네 인생은 왜 저들과 이리도 다른 건지 마트 계산대로 건네는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그렇게 꼼꼼히도 살피는 제가 왜 허탈해야 하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정직하게만 살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건지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다못해 저는 잘 살고는 있는 건지 저희 아버지께 전화라도 올려봐야겠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왕이 되고픈 윤석열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5차 TV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말 이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자가 윤석열 전 총장 이 손바닥에 항문으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저희 캠프 대변인도 나와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이 지지자들이 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지자들이 써줬는데 어떻게 또 지우냐 그거를 인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니 뭐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캠프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갑자기 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면도 확인을 해보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주변에 사는 지지자분들이 계신데 연령층이 좀 높은 여성 지지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집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도 친하시고 이래서 이 집 항상 후보가 나갈 때 여기 차 근처나 어떤 때는
같은 동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반찬도 해다 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언제쯤 나가는지 토론회를 언제쯤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달라 그러면서 좋은 기운 받을 거라고 뭘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연세가 높은 여성분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거를 쓸 때는 못 말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걸 지워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MBN 토론회는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 모친상을 다녀오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려고 막 해봤는데 이게 유성인지 안 지워졌다. 그래서 그냥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지자의 마음이 있어서 막 쓸 때 이렇게 매정하게 뿌리치고 이런 걸 못했었고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약간 지금 앵커가 주술적인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저거를 더 신경 써서 가리려고 노력하고 이랬겠지. 이걸 의식했으면 저렇게 손이 쉽게 보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렇게 좋은 기운 받으라고 뭐 그렇게 어르신이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 국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분 지금 논란이 되고 하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 늦게 이제 거창에 상가를 가려고 네. 나오셨더니 그 보통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할머니 분이 안 계시더라고. 이제 아마 뉴스로 보신 것 같다고 논란이 되는 걸 보고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저희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지자들의 마음이야 응원하는 거겠지만요. 이 경쟁자들은 아주 물어뜯고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하다. 부적 선거는 포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는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와 거짓말하는 참모들 절대 국가 권력을 쥐어선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후퇴시키는 굉장히 후진성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뭐 주술이다 아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만이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와가지고 지지자가 써주고 가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3번이란 말이에요. 3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차, 4차, 5차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나왔다고 그거를 하죠. 그러면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건데 쓰는 시간까지 이거는 저는 거의 의도성이 그 안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3번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안 지워진다. 지금 왕자가 좀 달라요. 이 3차, 4차, 5차에 쓴 글씨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고 뭐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다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서 그랬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가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힘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뭐 집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서 3번이나 그럼 그분이 기다려가지고 쓴 것을 손 내밀고 받았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닫고 국민들에게 한 번은 좀 해명할 필요가 본인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오늘 그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방송 출연하던 장례찬 특보가 그래서 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백불에서도 이 부분 해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무속이나 주술적인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이제 후보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그 쿠팡 화재 있을 때 황교익 씨랑 먹방한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모친이 크게 될 거라고 역술인이 그때 점쟁이란 표현을 쓰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될 거라고 잘 키우라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서 잘 됐다 뭐 그런 걸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홍준표 후보도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바꾼 게 역술인 누구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한 적도 없고 저희가 들은 적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인정이 좀 이렇게 지나치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뭘 하거나 이랬을 때는 잘 못 뿌리치고 옆에서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수행팀이 없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옆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후보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또 떠오르는 게 뭐 DJ JP 뭐 이런 분들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어떤
뭐 선친의 묘를 옮긴다던가 자택을 옮긴다던가 이런 건 했던 건 저희가 좀 기억을 또 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께서는? 저는 참 처음에 듣고 이게 뭐 합성이겠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은 뭐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저는 사실이길 바래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게 이게 21세기에 뭐 백성민자도 아니고 인공왕자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난 첫째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무슨 점쟁이라든지 이런 역술가들이 동행했다는 게 윤 후보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겠지만 여러 차례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가 있고 부인 사주가 어때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또 부인이 아시는 대로 그 대학교의 논문 제목 자체가 뭐 사주와 이런 거잖아요. 운세와 사주 관련된 이런 거니까 약간의 좀 의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윤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게 이렇게 느껴요. 윤 후보 이미지가 뭡니까? 강단 있고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딱 이렇게 자기 중심이 꽉 잡힌 사람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걸 써갖고 댕기 아무리 지지자가 써주기로 했으니 뭔가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다음 토론에서도 굉장히 저는 공격도 받겠지만 정확히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여기에 대한 각종 SNS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바로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죠. 무고리라고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 무고리였다. 주권자 국민은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이 손바닥에 적어서 윤 전 총장에게 보여줘야 할지도라는 글을 쓰고요. 실제 다른 분이 이제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손바닥에 쓴 사진도 공유했더라고요. 또 이어서 가수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같은 거에 이 왕자를 써가지고 붙여서 이제 그런 사진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죠. 지금 뭐 왕이라는 게 국민이 왕이지 주권자가 국민이고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대통령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죠. 국민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 중에 한 명인 왕인 사람 중에 한 명인 분이 와서 써주니까 그걸 말리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여기서 김 교수님이나 신성범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도 유념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또 입장을 밝힐 겁니다. 예. 예, 요즘 대선이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번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기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저도 봉고파직 위리안치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사극에서 많이 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란 표현을 쓰는 사람은 왕이 그 표현을 써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왕이 됐냐? 봉건 시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용어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가면을 확 찢으니 뭐 변학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사실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편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봉고파직, 위리안치 다 어려운 얘기고 사실 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이 굉장히 상해서 아마 저런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재명 지사도 저런 단어 쓰지 말아야죠. 네. 네, 자, 이 왕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무속 관점에서 비판을 했던 경쟁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 태도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추석했다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치하려고 이것도 합니까? 인격적인 버럭하는 공격이고요. 자, 팩트체크 공개 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원 의원하고 원희룡 후보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언쟁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신경전의 분위기 속에서 뭐 토론할 생각 없다, 뭐 혼자 해라, 이제 이런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요.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대통령 이름을 존칭 없이 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토론 태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비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홍준표 후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4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 5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게 버럭. 그래서 앵그리 홍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질이 많이 죽은 건데도 아직 저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찾아본 게 연세를 나이를 찾아봤는데 그 54년생 그게 원희룡 지사하고는 딱 10년 차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 인사이트도 있고 막 말을 쉽게 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번 경선 양쪽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리 안치니 봉고 파직이니 임금 왕짜니 정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1세기에 무슨 이런 대통령 선거냐.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토론 태도 같은 게 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여성들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요. 다른 영역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즉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태도 굉장히 아나무인 같은 저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뭔가 뭐 이런 상승 국면을 더 이끌어가려면 이런 태도를 사실상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그 틀 속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후보의 망자 논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토론 방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강병규 기자도 함께합니다. 자, 강 기자가 준비한 영화 어떤 겁니까? 네, 최근 개봉한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 그리고 고전적인 스파이물의 공식을 깬 2013년 한국 영화 스파이입니다. 네, 007 노 타임 투 다이부터 살펴보죠. 007 시리즈 하면 역시 액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가면 쓴 악당 사핀이 새로 등장하는데요. 사핀이 무시무시한 첨단 생화학 무기를 손에 넣자 본드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대결을 펼칩니다. 오랜 공백에도 녹슬지 않은 본드의 액션 한 장면 보시죠. 영화 보니까 흑인 여성 요원도 등장하네요. 네, 본드가 은퇴하자 007 명칭은 2년차 요원 노미에게로 넘어갔는데요. 개선대 본드에게 노미는 영구 결번이라도 시켜줄 줄 알았냐며 놀리기도 해요. 처음엔 티격태격하지만 본드와 함께 대등하게 총을 쏘고 추격전을 벌이며 호흡을 맞추죠. 보시다시피 노미는 흑인 여성 007 요원인데요. 60년 동안 이어진 기존 007 시리즈 여성 캐릭터와는 다르게 주체적인 현 시대 여성의 모습을 잘 담았습니다. 네, 6대 제임스 본드로 활약한 다니엘 크레이그인데 이번 시리즈가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네, 다니엘 크레이그가 본드로 처음 캐스팅될 때만 해도 키가 작다, 우락부락하다며 007 팬들이 반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론이 180도 바뀌었죠. 완벽한 스투핏은 기본이고 거의 대역 없이 육탄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I would have to go back to Casino Royale, but that was because I was very naive and green, so everything I did. But I promise you, the thrill I got walking onto the set in Casino Royale didn't diminish at all. I still got just as big a thrill walking onto the set of No Time to Die. 네, 크레이그판 본드의 마지막인 만큼 또 다른 본드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본드의 모습입니다. 현재 연일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13년 개봉했던 국내 영화죠. 스파이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정예 스파이 김철수는 정작 자신이 스파이인 걸 모르는 부인 영희에게는 쩔쩔매는데요. 아이를 만들기 위해 받아둔 휴가날에 테러 사건이 터져 태국으로 향했고 화가 난 영희도 홧김에 태국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영희는 잘생긴 남자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이 모습을 본 철수는 인무냐 영희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후 11년 만에 만난 배우 설경구, 문소리가 철수와 영희 부부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한 장면 보시죠. 나 지금 회의 중이거든. 지금 장난하나? 내가 PC방에서 게임하나? 협상의 원칙, 절대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뭘 째려보노? 생쇼를 하고 있네. 단 마누라는 예외다. 근데 더 이상...
뭐 자칫 소재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뭐 재치 있게 풀어냈네요. 네, 한반도 상황을 두고 스파이들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칫 무겁게 흘러갈 수 있는 소재를 코미디 영화인 만큼 가볍게 잘 표현했습니다. 철수와 영희 부부 외에도 조연들의 감초 같은 코믹 연기가 일품인데요. 가족이 함께 감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의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방역당국이 임신부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에 대한 특집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임신부 예방접종 효과와 추가 접종 관련 이상 통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임신부 접종 사전 예약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고 접종은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코로나 이후 최초의 정규 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다만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맞춰 행사가 이루어지고 전체 좌석수의 50%만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술에서 일상의 위로와 즐거움을 찾는 2021 미술주간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전국 300여 미술관과 갤러리, 비영리 전시기관 등이 무료 입장 혹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인데요. 올해 미술주간은 사진을 특화 분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자업계엔 이른바 코로나 특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초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행거 오늘은 뭐 개천절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날. 내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고 10월의 첫 황금 연휴인데 저는 뭐 날씨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맑은 하늘 볼 수 있습니다. 큰 일교차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아침엔 선선하지만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구와 광주는 30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휴가 끝난 뒤엔 가을비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도엔 비가 좀 자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늦더위도 물러가는 겁니까? 요즘 낮에는 뭐 여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비가 내리고 나면은 서울 낮 기온이 한 23도 정도로 선선해집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다만 10월 두 번째 황금 연휴인 한글날 연휴가 있는 주말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다시 더워지는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